예, 오늘은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많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그 법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개인들도 내용을 숙지해 두면은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명칭이 있고, 구분을 보면은 요게 지금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발효가 되고 그 후에 3년인가 얼마 있다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두 법은 실제적으로 많이 닮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칸에다가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 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내용을 검토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범위가 주거용 건축물의 하나입니다. 이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면 말 그대로 들어가서 사는 집이에요. 먹고 자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그런 것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서 상가 건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해 놓고 그러고서 그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적용 배제되는 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뭐 쉽게 말해서 깔세라고 많이 그러죠. 깔세. 선금 주고 뭐 2달 동안만 살겠다, 또는 3달만 살겠다, 또 이렇게 이제 장사하면서 한 달만 장사하고 떠나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그 깔세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보호법에서 적용 배제를 합니다. 이거는 법에다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의 사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빼놔버렸어요. 그래서 배제한다 그랬거든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항의 요건이라고 대항력이라는데, 어디 뭐 누구누구에 대항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항한다, 맞설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항한다는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 또는 이 상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살면서 내가 거기다 보증금을 냈죠, 그죠? 보증금을 냈고 거기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최초의 그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과 체결이 되겠죠. 그 임대인과 체결되지 않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도 그 인정 안 해주고 확정일자 안 받아주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도 사업자 등록증 안 내주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보증금액, 월세, 무관, 이 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주택은 우리네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된 동기가 무임으로 들어갔든 어떻게 들어갔든 주민등록을 하고 거기서 점유하고 살고 있고, 여기 나오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주택의 인도라는 말은 주택에 내가 점유하고 주택에 들어가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또 대항력의 요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대항력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한산 보증금과 무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2015년 5월 13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어 있어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동안 몇 번 개정을 되어 가지고 오면서 이 봐도 적용, 여기 보면은 적용 배제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명백한 요거 이제 깔세를 제외하고
이 보면은 환산 보증 금액이 크든 적든 일단 임대차인 경우에 5월 15일, 2015년 5월 13일 이후 계약한 분부터는 거기를 점유하고 있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어 있으면은 보증금이 얼마가 되든 건 간에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발생 시점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들어가 있는 주택이나 또는 상가 건물이 이제 다른 데에 경매나 무슨 뭐 공매로다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생기는 일이에요. 보면은 그거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매가 실행될 수 있거든요. 돈을 못 갚으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이거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입 신고를 했고 상가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그 점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유효를 주장, 보증금 기간 등을 주장하고 경매의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권리 분석 또는 권리 순이라고 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는 등본이라 그랬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자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건재당. 그런데 내가 소유권자가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얻어 썼으면은 내 소유권보다 담보권이 우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입신고를 하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전입신고했어요. 전입신고고 보증이 계약이 체결돼서 전입신고하고 들어가 살게 됐으면은 오늘 밤 12시가 지난 내일 12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건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내가 건저당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오늘 설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1순위가 되는데 이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거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루 늦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춰요.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건저당도 오늘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는 거하고 거기 입주한 것도 오늘이고 그러면은 건저당이 앞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확정일자하고 점유한 거하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발행하기 때문에 기준과 그래서 내가 확정일자를 건저당보다 하루라도 먼저 받아야지만이 내가 1순위가 된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선 변제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우선 변제라는 건 뭔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건축물이 있게 되면은 그 건축물 또는 토지, 통틀어서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은행에 금융기관에 또는 세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세금이 밀려서 세금기관에 의해서 설정이 들어옵니다. 보면은 체납이 들어오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못 받는데 그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선금 변제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그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다가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는 곳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동사무소, 공증인, 등기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아무데나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공짜죠? 공짜. 무료예요, 이거. 그 다음에 공증사무실 가면은 아마 한 2, 3천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돈이 들어가요. 근데 여태까지 확정일자 받으러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공증사무실 간 사람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동사무소 가서 했죠. 그 다음에 등기소 가서 해도 되거든요. 등기소 가서 하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얼마 받는지 무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대항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로 이 건축물 또는 부동산이
이제 딴 사람한테 경매 낙찰자한테 매각될 적에 나 여기 보증금 들어가 있으니까 보증금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럴 적에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은 그거가 있어야지만이 우선 변제권 요건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대항 요건 위에 있는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인을 하는데 이건 관할 세무서장이 찍어주는 거죠. 합자서 노트북 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선 변제권 요건이 성립돼서 경매나 공매로 이상이 생긴다 하여도 내가 들어간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다시 설명 나오네요. 보니까 우선 변제권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가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경매 용어인데 보통 법원에서 배당 요구 신청하라고 송달이 날라옵니다. 우편물이 내용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또는 주택임대차법에서 두 개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항력 다시 한번 대항력 요건, 대항력 발생 시점 내용, 우선 변제권 내용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우선 변제권까지는 일반적인 법률에 따른 내용인데 최우선 변제권이라 가지고 이건 특별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법이라고 만든 게, 원래는 이런 그 민법 조항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마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몰라 가지고 세입자들이 길거리를 내앉게 된 거예요. 근데 법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한 푼도 못 벗어나게 되니까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법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한 꼴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그 생계 유지를 놔두겠다 하는 취지를 만드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좀 적어요. 이게 각 서울시에서는 뭐 해가지고 얼마, 그 다음에 뭐 경기도는 얼마, 수도권 지역에서 얼마가 차등을 뒀는데 그 금액이 보면은 조금 변해가지고 지금은 나온 게 뭐 있네요.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서울시는 1억 원 이하가 3,400만 원, 수도권 과밀 업종권역이 여기가 8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제 이 보증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는 6천만 원,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서울시는 3,400만 원, 그 다음에 과밀 업종권역 수도권 여기는 2,7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이런 데는 2천만 원, 기타 지역은 2,700만 원이고,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또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하여튼 이 뭐 저기 뭐 3천만 원,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아나가고 이제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나가냐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일정액이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 변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 여기 경매로 예를 들어서 경매로 1억 원짜리가 경매됐는데 집값이 1억이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서울은 3천 몇백만 원, 뭐 수도권 지역은 뭐 2천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정한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조금 뭐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 최소 기간이 2년이에요. 이거는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 계약서를 썼어도 나가 1년 돼서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할 적에 요구할 때 나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을 살고 나갈 수 있으니까 2년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경우에서는 1년짜리 계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2년 계약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2년을 쓰는 게 그래서 2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최소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깔세라고 나온 거 있었죠. 보면은 깔세가 1년 이하인 경우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계약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최소 기간이 1년으로 해가지고서 1년 이내에 요거랑 똑같이 임차인이 1년은 그래도 계약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계약 갱신의 요구라는 이제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약 갱신의 요구해가지고 나오는 게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만 살고 나면은 나 4년 살겠어 하고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주인이 2년 살고 나서 계약 기간 끝나면은 집 비워주세요. 그러면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런데 상가임대차법에서는 또 달라요.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지금 한 6개월 남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만료 한 달 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기 1년 지났지만, 나 1년 더 하겠어 하면 1년 더 하게 계약을 해줘야 돼요. 임대인은. 그러니까 상가 주인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죠. 근데 상가 주인은 이때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증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얼마 증액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분의 5를 증액할 수가 있어요. 1년에.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했어도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5씩이니까 2년 되면은 100분의 10이니까 10% 증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가 임차인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임대인에 대해서는 집 상가 주인은 상가 가격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근거 역시도 마땅한 그 근거를 대야 돼요. 뭐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든가 뭐 세금이 올랐다든가 또 올릴 만한 요인이 있다든가 이 요인이 있을 때만 올릴 수 있다는 단서등을 달아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세를 올리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저기 임차인이 나중에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리한 식으로 전개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임차인은 굳이 임대인하고 자꾸 맞설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치사하고 좀 그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임대인하고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이 본인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법전에 나온 내용 그 자체는 이렇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씩 계속 계약의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 거고, 이제 여기 다만 보증 금액과 증액은 제한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 뭐 동일한 조건으로다가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하지만 다만 단서장 들어가죠. 이 보증금액과 차액은 요거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타당성인 근거를 대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올리는 게 너무 과하다가 싶으면은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이건 역시도 뭐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소송을 가는데 소송 가면은 이제 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돼서 조정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서 가가지고 조정 권고 내용대로 권고받아서 실행하는 게 서로에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 앞에 가서 재판으로다가 판결받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0월 16일 날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그 10년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여기 초과란 말이니까 10년 동안은 버티고서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시설 같은 거 맘대로 놓고 10년 동안 돈 벌고 나가고 임대인은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100분의 5% 정도 범위 내에서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5%가 너무 과하다가 싶을 적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뭐 한쪽에 그러니까 뭐 세입자가 거기다가 그 신청을 해가지고 조정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의 해지 얘기 나와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이제 한 6개월 남았어요. 그 안에 임차인이 나 여기 그만두겠어요. 그러고서 그 내주세요. 그러면은 임대인은 이제 보증금 내주게 되는 거고 이거를 임차인이 말하지 않고 주인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현재 계약과 똑같은 계약이 종전 계약한 것들을 해가지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그대로 계약이 갱신된 거예요. 자동으로 갱신된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임차인한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자기가 더 살고 싶으면 굳이 갱신을 통보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되고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을 쓰든지 나가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동으로 갱신되고 나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통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동 계약 이제 이렇게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은 임차인이 주인한테 저 나갈게요. 보증금 내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증금을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그 법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도달 후 요건 보통 이제 저 나갈게요 하는 거죠. 보통 주택 이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이 상대방한테 전달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고 돈을 돌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임대차 등기 명령 내고 이자 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액 요구해가지고 약정 차임의 20% 초과 제한 그랬죠? 그러니까 20분의 1이면 5%죠. 요거 1년에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상가는 10분의 9에 초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 10월 16일 당시 존속 중 임대차부터는 이것도 주택임대차처럼 5%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1년에 5% 이상 못 올린다고 알아두면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1년에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을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전율 제한 연 10% 기준금리 플러스 3.5 그러니까 자 봐요. 연 10% 이거 일부죠. 일부. 그 다음에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 요거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 하니까 월차 여기 이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천에 100만원 그랬을 경우에 2천에 100만원인데 2천에 보증금을 뭐 3천원을 올린다든가 또는 월세를 10만원 올린다든가 이거 올리는 그 내용을 설명한 거거든요. 요거는 한번 자세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월차임 전환 시 연 요거 12%죠. 그래가지고 뭐 4.5면 배수 중 낮은 비율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다가 이렇게 많이 못 올려요. 이 사람들도 세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작심을 하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막 따진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이때가 어디냐면은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각 그 시도에 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설치할 때 그 사람들이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반인들이 요거 얼마인지 뭐 따질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에 보호해가지고 주택은 권리금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가 주택은 권리금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여기 거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5년 5월부터 그때 존속적인 상가 계약의 인정. 그때 이제 존속적인 상가 2015년 5월 13일 현재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협력의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뭐 세를 갑자기 올린다든가 뭐 어떤 난색을 표현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권리금 요거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지 못하는 법 조항을 새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임대인이 이런 짓을 했을 경우에 이걸 명백하면은 임차인은 이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위반했으니까 위반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단 입증 책임인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때 증거를 잘 모아놨다가 입증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실무에서 많이 보아왔는데 참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임대인들은 좀 되게 있다 보니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 쓰고 막 이래가지고 대응을 잘하는데 임차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미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당사자끼리 잘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 거기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그 조정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승복해서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고 일단은 거기까지도 가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 이제 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신 그런 내용에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16일 당시 존속중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간 임대차 요거는 이제 봐요. 여기는 3개월 전부터인데 이건 6개월 전 늘었죠. 3개월 더. 그러니까 현재는 앞에 건 빼놓고 요즘 상가는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그리고 이 임대차 등기 명령은 만기가 됐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대차 등기 명령을 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이거는 임대차 등기 명령은 그 근거가 확실할 경우에 그 임대인 즉 소유권자와 상관없이 내가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그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필요서로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만기가 된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등기 후 등본, 여기서 등본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등기 사항 증명서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상가의 경우에는 필요서류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증명, 그 다음에 등기부, 여기도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가져가고 등기 후에 효력을 보면은 대항력이 발생한 거 그대로 살아있고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고 기존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우선 변제권 되고 임대차 등기 후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 명령된 집에 집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거기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공인중개사들이나 또 공인중개사가 좀 무식해가지고 공부 안 하는 중개사들이 여기다 세입자 집어넣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확정 판결 후 물건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 가능. 근데 배당금 수령 시는 물건을 인도해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임대차 등기 명령을 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그 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거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또는 지급 명령이라든가 이런 판결을 받거든요. 그 판결문을 가졌을 때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돼요. 그 집에 대해서. 그럼 경매 신청하게 되면 경매 넘어가니까 집주인이 이제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어디 가서 돈을 꾸어든 융자를 내오든 뭐든 간에 돈 갖다 갚아요, 이때는. 그러면 이때 들어간 경매 신청한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 안 하면 경매 안 풀어지고 경매를 팔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다 물어내야죠. 그래서 보증금 물어내지 않고 주인이 나쁘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경매 신청을 하는 거는 내가 경매 신청을 해서 내 수중에 돈을 쥐는 것까지는 아무리 빨라봐야 1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인 통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 신청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집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으면은 최대한 이런 그 내용을 임대인한테 설명해서 둘이 협력해가지고 나쁜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제대로 전세를 빼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세가 늦어져서 이런 것들은 주인한테 조금 더 이렇게 협조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 해가지고 법만 이렇게 중시해서 법으로 한다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다가 주인도 또 화가 나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되면은 경매 당해도 주인은 그 경매 낙찰됐어요. 그래도 누구한테가 당했어도 그 경매 비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갖다가 지급하게 되면 경매 바로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다가 뭐 서로 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임대인은 이 경매 비용까지 물어보니까 몇백만 원 더 깨지니까 그만큼 손해본 게 손해봤지만 자기 자존심이 걸린 거거든요. 약이올 같은 거. 그다음에 임차인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돈은 회수했지만 늦게 됐잖아요. 이게 회수가 한 뭐 1년 길게 되면 1년 반도 걸리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둘이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이 법을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타협을 봐야 되는 거지, 법은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오기르다가 이제 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 결국에 가서는 승리자가 아니라 둘 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양쪽으로 반을 나눠가지고 서로 갈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요게 그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제 검토하면서 보시고, 요 내용도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그 블로그 지금 올린 건 안 했는데, 블로그 제목 내용을 어, 주택임대, 그러니까 앞에 201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핵심 내용, 이렇게 아마 그런 제목 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201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핵심 내용, 이런 제목으로 네이버에 검색, 키워드에 검색 치시면은 제가 방금 올려놓은 요 표 있죠, 요거, 요 표들을 제가 그거를 다시 올려서 볼 수 있게끔 올려놓을 테니까 이 표를 갖다가 어, 한번 들어가셔서 보고 프린트해서 놓으셔도 되고, 요거 내용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요거 한두 가지 이렇게 조금 더 보강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니까 비교해 가면서 핵심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보는 그 표니까 일반인들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도 잘 써놨으니까 한번 제 블로그에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하십시오. 이거 원래 제가 동영상에서 그 제목까지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동영상으로는 안내 못 해드렸네요. 하여튼 블로그에다 올릴 테니까 들어와서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스타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